김지혜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혜입니다. 전 오늘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정부가 이 마스크와 관련해서 1인당 한 주에 구매할 수 있는 마스크의 개수를 한 주당 2~3개로 제한을 할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 방안에 대해서도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1인당 일주에 2개씩만 구매할 수 있도록 제한하겠다고 하지만 그마저 과연 다 구매를 할 수 있느냐라는 불안함입니다. 5시간 줄을 섰지만 여전히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던 그 기억을 우리 국민들은 갖고 있기 때문이죠. 잠시 후에 마스크 대란, 이거 언제쯤 끝날 수 있을 것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혜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마스크 부족 사태가 이어지면서 국민들은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생각마저 갖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 마스크 공급 방법, 대책을 발표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인데 마스크가 부족한 것은 변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1인이 구매할 수 있는 최대 마스크 수를 2~3개로 묶어두겠다. 라는 방법인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뉴스도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오늘 동아일보는요, 방역 사각지대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학원과 노래방 경고등이 켜졌다는 거죠. 특히 개학이 연기되니까 우리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학원과 PC방으로 몰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같은 다중시설 지역 감염 구멍이 될 우려가 있다라고 동아일보가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PC방의 아이들이 바글바글, 노래방의 아이들이 바글바글. 저는 지난주 금요일 밤에 홍대 클럽을 갔는데 홍대 클럽에 20대 우리 청년들이 바글바글 마스크도 안 하고 우리는 코로나 안 걸려 라는 어떤 안이한 인식들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이거 문제라는 거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중기소상인 2조 긴급대출, 기초수급자 월 22만 원 상품권 4개월간 지급하는 방법까지 정부가 검토 중인 추경안 내용입니다. 11조 7천억. 무려 정부가 추경 규모를 11조 7천억 원을 쓸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고요. 이 중에 민생 고용 안정은 3조 원, 소상공인 중소기업 회복은 2조 4천억 등등의 예산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저임금 근로자를 계속 채용하는 조건으로 중소기업에게는 월 100만 원의 혜택도 주어진다는 방안도 포함이 될 것으로 보이니까 우리 중소기업 운영하는 분들 이 내용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대구의 입원 대기자들이 2270명. 3가지 질환 앓던 70대도 집에서 숨졌습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심근경색. 70대도 사망을 했고, 그리고 대구에서는 기저질환이 전혀 없었던 60대 여성이 코로나 감염 이후 돌연 사망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60대 아직 젊어요. 60대. 그리고 기저질환도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기저질환도 없는 비교적 젊은 60대 여성이 코로나 확진 이후 사망한 이유는 무엇일지 잠시 후에 바이러스 전문가 김정인 교수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감염 위험에도 격리병실에서 4살 딸을 간호했던 엄마, 코로나를 이긴 모적, 해시태그 힘내라 대구, 아이를 혼자 둘 수 없죠. 엄마 마음이 그렇죠. 간호를 결심합니다. 방호복 입고 4살 딸 간이 침대에서 엄마 쪽잠, 확진 9일 만에 다행히 이 4살 딸 완치돼서 퇴원을 했습니다. 코로나를 이긴 모정의 힘, 그리고 일가족이 확진된 생후 45일 영아 같은 경우는 한 병실에서 엄마 아빠 45일 영아가 생활을 하며 안정을 찾았다고 합니다. 모두가 다 완치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총선 시즌이고 미국은 대선 시즌입니다. 이 진격의 바이든 거침이 없습니다. 슈퍼 화요일 짜릿하게 뒤집었다. 미국의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진행 중인데 14개 주 중에서 10곳에서 바이든 후보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사퇴한 부티지지 등등의 후보들의 지지가 큰 힘을 얻은 거죠. 도시 근교 중산층에서도 강세. 결국
민주당 대선은 샌더스랑 바이든의 양강구도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약학대학교의 바이러스 전문가입니다. 김정인 교수님 오늘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리고 서울시 정무 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고시 3관왕 천재국회의원 출신 고승덕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전직 앵커 출신 한양대학교 장희영 교수님과 대한민국 심리학계 대부 최청호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키워드도 세 가지 준비했습니다. 하나하나씩 살펴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는 사각, 방역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80%입니다. 80%. 세 번째 키워드는 옥중서신. 누구의 편지일까요? 총선판 이 편지로 뒤집어졌습니다. 상세한 내용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중요한 뉴스들만 엄선했습니다. 톱뉴스로 시작합니다. 네, 지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마스크 수급 대책 발표. 정부가 예고했던 것은 저희 돌직구쇼 생방송 도중이었는데, 잠시 후에 어떤 대책이 나올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톱뉴스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방역 사각지대에 빨간불이 켜졌다. 앞서서 신문 읽어준 남자에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홍대 클럽 갔었다 라는 말씀 드렸는데 놀러 간 게 아니라 취재 때문에 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왜 갔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시니까 오해를 하실 것 같아서 방역 사각지대를 취재하러 갔는데 우리 20대 청춘들이 젊은 건 좋지만 마스크도 안 끼고 좁디 좁은 곳에서 몸을 섞으면서 춤을 추고 술잔을 섞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거 정말 큰일 나겠다라는 위기감을 저는 일종의 느꼈거든요. 그런데 20대 청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에 관련된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이야기 동아일보가 전면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코로나19 확진자 현황부터 점검하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확진자 5,621명, 사망 36, 대구 4,000명을 넘어섰고요. 경북 774, 경기 101, 서울은 1명 부족한 100명, 부산 93, 충남 82명. 이런 사례들도 오늘 준비가 됐어요. 전국 학교 개학 연기에도 학원 PC방 등 감염 현실화. 200명이 다녀간 창녕에요. 코인 노래방이라고 있습니다. 코인 노래방은 옛날 저희들 가는 노래방이랑 다르고 요즘 그 젊은 세대들이 자주 가는 노래방인데 500원 넣고 한 곡, 1,000원 넣고 세 곡 이렇게 굉장히 좁아요. 기존 노래방보다. 아이들이 많이 가는 데인데 종업원과 손님 4명이 확진됐다. 그런데 그 코인 노래방에 200명이 다녀갔다는 겁니다. 이거 집단 감염 위기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산 학원과 집단 감염 우려 확산. 영어 부산 학원에서 4명이 연쇄 감염됐다는 것. 그리고 부산 동래구 PC방에 이용했던 청소년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러면 PC방의 특성상 다닥다닥 밀폐된 다중이용시설. 과연 저 청소년 혼자만 확진 판정을 받을 것인가? 다른 감염 가능성은 없는가에 대해서도 지금 방역 당국의 비상이 빨간불이 켜진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 청소년들 이야기도 한번 저희가 들어봤는데 PC방을 간 학생들이요. 저희들 기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실내니까 괜찮아요. 어차피 안 죽어요. 심심해서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실내니까 피곤을 좋아하니까 어차피 안 죽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저희 같은 프레는 감염력이 있어요. 저희 동네에는 아직 감염자가 그렇게 많은 건 없는데 집에만 있으면 심심해서. 이게 계약을 연기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후폭풍 어쩌면 교육당국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지금 후폭풍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김정희 교수님 벌써 학원, 코인 노래방 그리고 PC방에서 청소년들이 감염된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 좁은 공간, 밀폐된 다중이용시설, 클럽도 마찬가지고 오늘 인터뷰한 아이들 얘기 들어보니까 어차피 저 안 죽어요. 이거 사실은 근데 위험한 거 아닙니까? 어린 이들, 영유아 포함해서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감염이 덜 된다 이런 얘기가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청소년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반드시 그런 거 아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 아는 게 모르는 게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별로 아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 실제로
지금 아까 소개하신 것처럼 기저질환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사망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그 청소년들이 어떻게 보면 실제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어떤 그 가설, 그러니까 청소년들은 잘 감염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이 됐을 때 증상이 약하게 되면 오히려 전파자 역할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예.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거고 실제로 치사율이 발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것처럼 PC방이나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예. 이게 밀폐되어 있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알려져 있는 사실이 주변 환경에서 이거는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전문가들마다. 그리고 환경에 따라 다르긴 한데 한 3일까지도 생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 감염자가 그 시설을 이용했을 때 뒤에 있는 사람이 사용을 하게 되면 감염이 될 수가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자가 왔다가 떴는데 바이러스들은 그 자리, 예컨대 PC방 마우스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3일간 생존을 하고 노래방 마이크에 득실득실한 바이러스가 3일간 생존을 해서 그 뒤에 온 사람들이 생존한 바이러스가 감염될 수가 있다. 네, 그렇죠. 굉장히 위험한 거네요. 네, 그 여러 가지 이제 이게 조건에 따라 다른데 이게 의류냐 아니면 종이류냐 아니면은 금속류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생존 기간이 다르거든요. 숙주가 없어도 생존할 수 있다. 3일간. 네네. 그러니까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생존율을 보이는 게 금속 재질, 플라스틱 재질 이런 거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이런 시설 마우스도 플라스틱 재질이고 노래방의 마스크는 금속 재질이고 예. 이런 데에서 한 3일까지도 살아남는다고 WHO에서 2003년 사스를 기준으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이거든요. 노래방 마이크의 그 쇠 부분을 이 바이러스들이 즐겨한다, 좋아한다. 그렇죠. 그 환경에서 오래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되고 이제 보건당국에서도 아직까지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방역 지침이 없는데 아마 방역 지침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청소년들이 자꾸 이용을 하다 보니까 예. 적어도 이런 업주들에게 소독제를 비치하게 하고 예. 한 사람이 사용한 다음에 다음 사람이 사용을 하게 될 때는 반드시 그 시설에 대해서 그 공간에 대해서 소독을 하게 하고 예. 이런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가게를 다 문 닫게 하기에는 경제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불가능하지만 이렇게 소독을 강화해서 가능한 한 이런 전파의 가능성을 최대한 줄여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오늘 동아일보는 이 아이들 개학이 연기되는 바람에 노래방이나 아니면 PC방으로 몰려드는 아이들의 이제 방역 사각지를 주도했고 이제 채널A 저는 지난주에 이제 20대 청년들의 홍대 클럽 여전히 성행 중인 홍대 클럽의 사태를 이제 조명을 한 건데 김영주 의원님이 이제 대학생 자제를 두고 있잖아요. 네. 클럽, PC방, 노래방 네. 사실은 방역에 취약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 들으면 상식적인 거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구멍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아이들을 보면 실제 학교에 가면은 학생이지만 밖에 나면 청소년입니다. 부처가 달라지거든요. 학교에 있을 땐 교육부, 예. 밖에 나오면 여가부, 그 다음에 아동은 복지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령도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성덕 변호사가 전문 이제 박사 과정까지 다녔었습니다만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하여 아이들이 잘 가는 시간을 조정해 준다든지 예. 말하자면 노래방, PC방, 찜질방도 나이가 있지 않습니까? 몇 시 이후에는 출입을 못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그 지역에 있어서는 예컨대 3시간에 한 번씩은 검역을 해준다든지 밖에 예. 나와서 환기를 시켜야되는지 좀 말하자면 관할 구청 지역 지자체와 협력해서 예. 여가부, 문화부, 복지부 이게 다 같이 공동 점검이라든지 보건소와 복합적인 어떤 그런 시설에 대한 예. 점검 및 방역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예. 방금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특히 이제 PC방 같은 경우는 한 번 하면은 애들이 게임을 하면 밤을 새요. 밤을 새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기적으로 게임 하다가 도저히 못해 먹겠다 이런 얘기가 될 정도로 예. 1시간 이상 게임을 못하게 한다든지. 왜냐면 코로나19 국면 동안. 네. 그리고 30분 쉬어서 브레이크 타임을 줘서 왜냐하면 이분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 노래방이나 PC방이나 이분들 전혀 말하는 영업을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청소년에 대한 증을 술 팔 때 하듯이 확인하고 주민등록 확인하고 청소년 경우에는 10시 이후에 PC방이나 노래방을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든지 일정 기간 동안 좀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니겠냐. 그렇군요. 그리고 방역도 예컨대 최소한 3시간에 한 번씩은
해야 된다. 전체를 다 의무적으로 나갔다가 해야 된다. 10분이나 20분 브레이크를 두고 들어오는 그런 환기를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국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맞아요. 이게 사실은 교육부가 예측하지 못했던 측면인 겁니다. 계약만 연기했으면 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렇게 몰리고 있다. 노래방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특히 한국인 특성상 노래를 좋아하기 때문에 노래방 마이크에 바이러스가 생존한다. 3일 동안 생존한다. 이거 꼭 잘 기억해 두시고 노래방 업주들께서도 마이크 커버 있잖아요. 한 사람이 마이크 커버 쓰고 소독약 뿌리고 또 마이크 커버 끼고 좀 이렇게 노래방에도 이제 준비를 번호를 좀 해줘야 누르잖아요. 예. 그 키보드도 있고 거기서 다 전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소독해야 된다. 예. 그런가 하면 지금 이제 수속보로 36번째 사망자가 나왔다는 속보도 들어와 있고요. 경북 거주 60세 남성. 이게 연령이 80대, 70대, 60대까지 사망자가 내려왔습니다. 기저질환이 없는 60대 여성도 사망했다라는 소식도 저희가 지금 준비해 두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금까지는 뭐 기저질환이 있었다. 하다못해 고혈압이라도 있었다는 건데 어떤 분들은 뭐 고혈압 약이 무슨 약이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기저질환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60대 여성 24일 기침 오한 증세로 코로나 검사를 했고요. 이틀 만에 확진 판정 후 자택에서 격리되기로 했습니다. 29일 그러니까 확진 판정 받고 3일 만에 호흡곤란으로 음압병실에 입원을 했고요. 3월 1일 쭉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 중에 사망을 했습니다. 굉장히 급속도예요. 확진 판정 받고 일주일 만에 호흡곤란 사망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무섭죠? 33번째 사망자 67세 여성입니다. 기저질환은 없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폐렴이다 라고 진단을 내렸는데 이게 상당히 의문스럽고 다소 무서운 대목인데 지금 김정희 교수님 지금까지는 고령자, 면역력이 약한 분들 그리고 기저질환이 두세 개는 있는 분들 근데 이 60대 여성은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의 60대가 노인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60대는 기성세대로 볼 수 있고 다 정정하시고 건강하시고 겉보기에 보기에도 뭐 젊어 보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흔한 고혈압도 없었다는 건데 어떻게 사망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일주일 만에 입원 치료도 받았는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코로나19의 특성이 경미한 증상에서 급속하게 중증으로 바뀌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기침 오한 경미한 증상입니다. 그래서 자택대기, 그러니까 자가격리 확진을 받은 상태인데 예. 이 당시에 갑자기 이제 중증으로 한 2, 3일 만에 바뀌게 되거든요. 근데 이분이 만약에 병원에 입원해 계셨다라고 하면 사망하지는 않았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우리가 31번 확진자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 초기에 발견을 해서 치료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보존 치료 위주로 들어가긴 하지만 어쨌든 적절한 치료가 들어가게 되면 그 어떤 증상을 완화시키면 면역 시스템은 원래대로 작동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사망을 안 해왔던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자택에 있다 보니까 초기에 적절한 보존 치료를 받지 못하신 예.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 시스템의 어떤 밸런스가 안 맞다 보니까 갑자기 바이러스가 급증을 하게 되고 젊어도 예. 기저질환이 없어도 그거는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이 더 위험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기저질환이 없는 분들은 위험하지 않다 이런 논리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지금 시중에 일각에서는 그 뭐 코로나19 무서워할 거 없다. 가벼운 그 뭐 그냥 심한 감기 정도다. 앓고 나면 괜찮다. 이런 뭐랄까요? 이런 인식도 일부 있는 것 같은데 절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 지금 이런 사례처럼 갑자기 중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폐렴이라고 하는 건 폐염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염증이 생겼다라는 거는 면역 반응이 과도하게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면역세포 많이 모이게 되면서 그 폐세포를 다 막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공기가 지나가는 구멍을 다 막게 되니까 호흡곤란으로 사망을 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이미 폐렴이 많이 진행된 다음에는 치료를 급하게 해도 사망을 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심지어 아직 코로나19는 치료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독감도 마찬가지인데 중증으로 바뀌게 되면 그때 치료제를 쓰면 치료제가 듣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초기에 적절한 치료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 확진자가 자가격리 상태로 방치되는 거
뭐 그나마 고육지책으로 좀 생활치료센터를 마련하긴 했지만 병원에 비해서는 생활치료센터도 굉장히 의료시설이나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항상 이런 위험성은 생활치료센터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인즉슨 지금 대구에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병원 치료를 못 받고 기다리신 분들이 2,000명이 넘었는데 그분들이 다 이런 위험성, 만일의 가능성을 다 갖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면 갑자기 예후가 안 좋아지면서 이런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늘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경각심을 늘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입니다. 걸리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 조동재 김재인 교수의 말대로 가능한 한 병원에서 최소한의 치료라도 받는 것이 좋다. 자가격리보다는 의료진은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걸리지 않으려면 마스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국민이 마스크를 구매하고 싶지만 구매하지 못하는 마스크 대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를 한 이유도 정부가 호언장담했던 마스크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사과를 했는데 마스크를 단기간 내에 충분히 확보하는 일은 당분간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부가 마스크 대책을 검토 중에 있는데 그 내용도 1인 1마스크를 매일 쓸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방향이 아니라 한 사람이 구매할 수 있는 마스크를 일주일에 2-3개로 제한을 해서 배급하는 방식으로 공급할 것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발표가 나와봐야 확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얘기 나오고 있는 대로 일주일에 2-3개씩 구매할 수 있는 것을 제한하는 방법이 정부 발표의 주 골자라면 국민들 사이에서 꽤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내용부터 바로 확인하시죠. 마스크 주당 2-3개로 제한. 결국은 마스크가 부족하다는 거죠. 정부가 확보하는 데에 실패를 했다는 겁니다. 마스크 확보에 실패를 했다. 정부는 공적 판매처 마스크 구입 개수를 한 사람이 한 주에 2개, 3개 많으면 이걸로 제한하겠다라는 방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사재기 원천 차단 차원차 약국에서 사용 중인 업무 포털 시스템을 활용해서 누가 마스크 몇 개 샀는지 기록을 남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인이 일주에 마스크 2개를 넘기지 못하게 3개를 넘기지 못하게 마스크 구입 개수를 제한하겠다라는 방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희영 교수님, 걱정은 공적 판매처를 통해서 여전히 판매를 하고 배급제 방식으로 조금 보완하겠다고 하지만 지금 1인당 5개 구매할 수 있게 했을 때도 대다수의 국민들이 마스크를 못 사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어떤 분들은 5시간 줄 섰지만 돌아가는 경우. 만약에 1인당 하나씩 일주에 구매할 수 있는 마스크를 2-3개로 제한한다고 하면 온 국민이 2-3개씩은 확보할 수 있을까도 걱정이에요, 일주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좀 같이 고민을 하고 내놔야 될 거예요. 지금도 사실은 마스크 부족하다라는 거는 정부에서 이미 대통령이 직접 사과까지 한 이야기고 그 와중에 몇몇 고위 공직자들은 마치 국민들이 너무 과하게 요구한다는 발언도 했었고 김상조 실장. 나도 3-4일씩 쓴다라고 발언한 분들도 있었고 이해찬 대표. 그런 분들은 사실은 그 애초부터 정부가 마스크와 손 씻기는 필수입니다라는 말을 하지 못하게 했었어요. 그렇죠? 혹은 매일매일 필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매일 쓰시는 거 여러 번 쓰시는 거 안 돼요라는 말을 하지 말았었어요. 애초부터. 앞뒤가 좀 안 맞는 말에 좀 이런 게 나와서 좀 신뢰감은 떨어집니다만 제가 볼 때는 마스크 양보다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방법인 것 같아요. 5장을 받건 2장을 받건 정부에서 준비된 게 이 정도니 받을 수 있으면서 받으면 사실은 이해를 할 국민들인데 만에 하나 5장도 아니고 2-3장으로 줄었는데 이것마저도 또 공급받는데 시간이 지체되거나 혹은 혼란이 생긴다면 국민들이 참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잘못한 예전 일 가지고 끄집어서 지금 욕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자체 우리가 극복해야 될 위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2-3개로 제한한다라는 거는 적게는 3-4일까지는 하나를 쓰라는 얘기고 3개를 준다면 적어도 2-3일은 1개를 쓰라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일회용 마스크를 이틀, 3일, 4일씩 쓰게 됐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은 어떤 것인지. 일회용인데. 그러니까 일회용이 없고 필터 때문에 일회용으로 하는 건데 기능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저는 사실 김정 교수님이 3-4일 써도 된다고 말씀하셨던 걸
말을 정정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전문가들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필터를 잘만 관리하면 면 마스크보다는 일회용 마스크를 필터만 잘 관리하면 3, 4일 쓸 수도 있고 또 감염학회에서 이건 대안입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내놓은 것 중에 자외선 이렇게 식기소독 같은 거 하는 거기다가 넣는 방법은 굉장히 효율적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제 2, 3일을 쓸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들도 나와 있는 상황이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정부가 두세 개를 나눠줄 때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꼼꼼하게 국민들이 편안하게 우리가 이걸 어떻게 불안할 수 있잖아요. 일회용 한 번 쓰려면서 3, 4일 쓰라는 게 말이 돼? 니네들 마스크 없으니까 우리한테 이렇게 막 떠넘기는 거 아니야? 이런 불만이 없도록 친절하게 안내하고 최소한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그리고 공급에 있어서 두세 개라도 확실하게 기다리지 않고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이 대책까지 꼼꼼하게 좀 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세균 총리도 배급제 이야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총리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배급제 비슷한 그런 배급제와 시장 경제를 함께 조화시키는 그런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급을 늘려서 국민들의 수요를 다 충족해주는 노력을 한다. 그러나 그게 부족할 때는 꼭 필요한 사람을 우선으로 해서 공급되게 공평하게 국민들이 느끼실 수 있도록 공급 방법을 조정한다. 궁금한 거 두 가지. 정말 3일씩 써도 됩니까? 이따 김정기 교수님께 여쭤보겠고요. 두 번째 궁금한 거. 지금까지 우리가 일주 동안 정부가 마스크를 충분히 공급하겠다라는 호언장담을 믿고 정부인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줄을 섰는데 일주간 실패였잖아요.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했고 편의점에 가도 없고 공영 홈쇼핑에 가도 5분 만에 매진되고 줄 섰지만 5시간 섰지만 못 사고 돌아가는 일이 허다했는데 과연 이 두세 개로 제한한 이후에는 우리가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불안함은 국민들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고승덕 의원님, 네. 이 말을 다 뒤집어 보면 결국은 대통령부터 호언장담했었던 국가가 마스크 충분히 확보하겠다. 이거 확보 못했다는 말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인정한 거죠. 그동안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시장 원리를 존중한다 해가지고 매점 매석 단속밖에 한 게 없어요. 근데 막상 국민들은 살 수 없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해찬 대표가 이제 일주일에 3일 정도 자기는 쓴다 말했을 때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국민 입장에서는 3일에 하나라도 쓸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일주일 뭐 쓰다시피 지금 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못 사니까. 네. 근데 이제 엄연한 현실은 뭐냐면 국내 총 생산이 한 1,200만 개라고 알려져 있고 국민들이 이제 하루에 쓰는 게 한 3천만 개 정도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정부 발표대로 일주일에 한 두세 개를 쓰면 수요 공급이 얼핏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공적 판매처에서 뭐 5개, 10개를 팔아도 어떻게 보면 또 수급 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특단의 조치로 조금 가고 있는 건데 뒤늦은 감은 있습니다. 또 뭐 요양보험 업무 포탈 가지고 규제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원래 의약품 그 관리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지 그거 이제 국민들은 알 바 없어요. 국민들이 원하는 건 일주일에 두세 개라도 제대로 내 손에 왔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정부는 마스크만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언론에 보게 되면 그 MB 필터라고 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그 부품이 잘못하면 역시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필터.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필터. 네. 그러니까 마스크 공장에서 아무리 만들고 싶어 해도 필터가 조달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 어디서 가져와야 되는데요? 30%는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지금 수출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우리한테 안 판다? 네. 그래서 중소형 지금 마스크 공장에서는 이미 가동이 중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정부는 이제 마스크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 필터 조달 문제, 배분 문제도 마찬가지로 국민 불안이 없도록 확실하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은 어떠한 조치를 해도 좋으니까 하여간 손에 맞아요. 뭐 지금 말씀드리는 제 손에도 일주일에 2개만 좀 확실하게 넣어주세요. 네. 2개만? 네. 2개만 주세요. 네, 확실하게 2개만 넣어주세요. 지금 실제로 필터가 수입이 안 돼서 중국으로부터 마스크 공장이 문 닫은 사례도 오늘 조간신문에 보도되고 있는데 네. 마스크 필터 원자재거든요. 중요한 원료. 과연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책도 국민들은 정부로부터 듣고 싶은 건데 김정인 교수님 두세 개 일주일에 기척했죠?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게 일회용 마스크는 원래 일회용이지만 그러니까 수급이 어려울 때는
특별한 오염원이나 감염원이 없을 경우에 그리고 구조의 손상이 없을 경우에는 반복해서 써도 된다. 며칠 동안은 이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지금 나온 게 1인당 주당 2-3개 요게 현실적인 수치를 이제는 제시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서야 정부에서 제시한 거다. 근데 지금 보급 방식이 확정은 안 됐으나 약국을 통해서 배분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동네 거리마다 약국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러면 이 배급이 들어갔을 때에 약국마다 제한적인 숫자를 갖게 돼요. 그럼 또 그렇겠죠. 국민들은 또 줄을 서게 돼요. 그 약국 앞에. 이쪽 약국 갔는데 다 팔렸어요. 그럼 또 저쪽 약국 가야 되고 계속 이쪽 저쪽을 전전하다가 줄을 서다가 또 못 사게 되고 예. 다른 동네까지 가야 되고 똑같다. 예, 이런 불필요함 또 이런 헛수고를 만들 수 있는 소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마스크를 사려고 오시는 국민들이 많게 되면 약국의 본연의 업무가 마비가 됩니다. 지금 예. 쓰겠다고 얘기하는 방법이 아까 뭐 업무 포탈이라고 했는데 보통 저희가 DUR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약물 사용 검토예요. 그러니까 의약품을 처방하고 조제하고 투여하는 거를 관리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이제 고차원적인 그 시스템이긴 한데 의약품 관리하는. 그러니까 이거를 마스크를 쓰게 되면 그 시스템을 계속 들어가야 되고 이제 약사들이 그러면서 줄을 서게 되고 다른 질병으로 약국을 찾은 사람들이 약을 못 사는. 약을 사려면 또 한참 기다려야 되는 상태고 보통 약국에 한두 명, 2-3명 정도의 약사분들이 근무를 하시거든요. 이게 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시장의 논리로 하지 말고 주민센터는 동네마다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동네를 갈 필요가 없어요. 내가 사는 주민센터에 방문을 해서 그냥 내 이름을 대고 거기 기록 표시를 하면 되니까요. 내가 받아야 될 양만큼 값을 지불하든 어쨌든 간에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걸 시장으로 자꾸 돌리게 되면 또 길게 줄을 서고 헛걸음을 하고 하는 이런 그러니까 국민들의 반발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마스크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으니까. 김영주 의원님. 네. 사실은 방금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국을 해도 그렇습니다. 약국 계속 오늘 납품할까 하지 않았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는데 저는 그 주민센터, 특히 이장과 통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가 통장한테 1년에 주는 돈이 320만 원이 됩니다. 통장님 많이 받네요. 네. 회의수당까지, 예. 월급까지 포함하면. 그렇게 300만 원 이상을 주는 통장을 활용하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동별로 통장이 직접 어떤 거주 주민에게 1인당 곱하기 3 그걸 하고 통장한테 월 한 개당 얼마씩 팔게 하는 그걸 주민센터에서 각 통장 연락처를 배부한다든지 그런 어떤 지방자치단체 주민센터의 연락망을 통해서 이것을 수급하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고 왜냐하면 주민센터만 가더라도 거기 또 북새통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행자부가 예. 집중적으로 좀 이 부분에 들어와야 될 영역이 저는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행자부가 하지 않아도 실제로 네. 그렇게 이미 시행하고 있는 네. 이장님, 통장님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뉴스에도 나왔었고 부산에 제가 알기로는 기장 네네 쪽에서 기장군 그렇게 그랬었고 하고 있거든요. 누가 네.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아이디어들을 내서 마스크를 만장이건 천장이건 구입을 해서 필요하신 분들에게 나눠주는 직접 다가오고 방문을 하셨대요. 그렇게 나눠주는 근데 이게 미담으로 소개될 일이 아니라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이런 게 있구나라고 알면 정부가 지갑질을 돈을 하면 그 되는데 통장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장이 누군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몰라요. 실제로 회의수당이나 전체적으로 보면 328만 원 정도가 1년에 통장한테 늘 준다면 그걸 지금 활용할 때죠. 여러분들의 지금 좋은 의견들, 아이디어들 지금 돌직구쇼에서 제시를 해주고 계세요. 김영주 의원님 같은 경우 서울시 정부 부시장님도 하셨으니까 이런 의견들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애초부터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됐을 때 왜 정부가 마스크 확보에 나서지 않았을까 하는 근본적인 아쉬움은 있지만 지금 중요한 건 과거를 탓할 게 아니라 정부가 마스크 공급과 관련해서라도 사력을 다하는 모습, 죽을 힘을 다하는 모습을 정부가 지금 국민들에게 보여줄 때라는 것 이것만큼은 변함이 없는 사실 같습니다. 그 와중에 인천시가 중국 웨이하이시에 마스크를 대량으로 보내줘서 국민들의 눈총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중국 웨이하이시에서 마스크 2만 장, 20만 장을 받았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KF94 마스크를 보내줬는데 중국에서 받은 건 보건용 마스크가 아닌 일회용 마스크가 돌아왔습니다. 중국 AIC 인천시에서
KF94 굉장히 그 고성능 마스크 2만 장을 보내줬죠. 우리가 부족하고 그때 비난 여론이 있었는데도 인천시가 감사 편지까지 받았다 등등. 인천시의 뭐 강원도 등등이세요. 보냈어요. 웨이아이씨가 두 도시의 우정이 돈독해지길 바란다라고 감사 편지를 보냈고 일회용 마스크 20만 장을 당내로 보냈습니다. 장수로만 보면 우리가 2만 장 보내고 20만 장 받았으니까 괜찮은 건데 문제는 인천시 측 설명에 따르면 보건용 마스크가 아니라는 거예요. KF 기능이 없는 그냥 부직포 마스크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뭐 방역 기능이 없기 때문에 방역 현장에는 보다는 환경미화원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라고 인천시 측은 밝히고 있습니다. 최창호 박사님, 이거 뭐랄까요? 뭔가 손해본 듯한 느낌 드는데요. 물론 뭐 저거라도 보내왔으니까 뭐 관계상 서로 간에 주고받는 그런 걸로 뭐 좋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 그 중국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네. 필터가. 기준이 다른 거예요. 한국의 KF 기준하고 또 중국하고 다른데 분명히 필터가 빠져 있는 거죠, 여기에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KF94 기능 정도 하려면은 아까 고 변호사님 말씀하신 MB 필터 부직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일회용 마스크를 보냈는데 그걸 또 환경미화원들에게 나눠준다 하는 것 자체가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정규직은 좋은 마스크 주고 비정규직은 나쁜 마스크 좀 기능이 떨어지는 걸 줘가지고도 또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 회사에서도. 근데 이제 지금 인천시에서도 그래서 고민 끝에 이틀 만에 그래도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배포하는 건 이제 좋은데. 잘했다 그거. 예, 안 한 거보단 낫죠. 싸가줄 수가 없으니까 어디다 갖다 줘야죠, 저거. 안 한 거보단 나은데 사실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고 저는 이제 마스크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그 IT 기술이 좋잖아요. 어플리케이션으로 마스크 관리 어플 만들어서 주민번호 앞자리하고 전화번호만 입력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부족하면은 지금 외국에서 중국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스크를 만들기 때문에 수입할 수 있는 데서 빨리 수입을 조치를 해야 되고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어제 참 좋은 일이 뭐냐. 그나마 450만 장을 김포에서 확보를 했잖아요. 유통업자들이 사재기 해놓은 거를. 그런 걸 빨리 찾아서 조금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빨리 확보해서 심리적 불안을 낮춰주는 것이 지금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죠. 최창호 박사님, 중국에서 필터에 대량 생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수입하는 거의 30% 가까이를 중국에서 수입을 하는데 중국이 이걸 안 팔아요. 자국도 힘드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필터가 부족한 상황인데 중국이 그만큼 많이 만들면 웨이아이씨가 20만 장 보내준 건 고마운데 그냥 보건용 마스크 일반 마스크 보낼 게 아니라 필터도 좀 같이 껴넣어서 그래서 제가 마스크에 붙였어라. 이거 이 정도 해주면 좀 통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2만 장 줬으면 20만 장 줄 때 그렇게 해주면 대국의 이미지가 남을 텐데 제가 자꾸 비판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어떤 사람은 너 그러다 중국 못 갈 수도 있어 그러는데 사실은 중국만 만드는 게 아니고 저한테 카톡으로 와 있는 거 보면 우크라이나산 마스크도 있고 한데 물론 기능을 검증해야 되겠지만 다른 나라에서도 만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찾아내서 빨리 수입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거죠. 예. 중국 이야기 나와서 말인데 그제 저희 방송 중에 안우이성 한국의 우리 교민 집을 강목으로 막은 사진이 조간신문에 보도돼서 이 사진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중국 공안이 취한 조치로 전해진다고 설명을 드렸지만 한국에서 돌아와서 호텔 격리 규칙을 어긴 데 대해서 중국의 이웃 주민들이 행한 조치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봉인 딱지는 중국 공안에 의한 것인데 강목은 그와 상황이 달랐던 것에 대해서 사실 확인이 미진했던 점 사과하고 바로 잡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입니다. 코로나 정부, 그리고 총선, 그리고 옥중 서신이 걸렸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 국민을 향해서 옥중 서신을 썼습니다. 유영하 변호사가 공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메시지는 오늘 접견을 가서 대통령께서 자필로 쓰신 것을 교도소의 정치 절차를 밟아서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대통령께서 많은 고심을 하셨던 걸로 알고 계셨고 최종 의견 발표가 있으시다고 결정하신 것은 오늘 접견에서 결정을 하셨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에서 자필로 쓴 편지를 고심하다 유영하 변호사에게 주고 유영하 변호사가 이걸 받아서 자필까지 공개를 한 건데 그 내용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박근혜 옥중 서신
편지 첫 부분에는 TK 지역에 대한 위로의 말이 담겨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박근혜입니다. 먼저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지금 최근에 논란이 됐던 게 박능호 보건장관 같은 경우는 우리 국민이 코로나19를 확진시킨 데 이유가 있다라고 발언을 해서 많은 국민들이 상처를 받았는데, 박 전 대통령은 서두에 이렇게 쓴 겁니다. 먼저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수천 명이나 되고,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 4천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들었습니다.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이리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라고 대구 경북 지역을 먼저 언급을 했습니다. 2006년 쿼터칼 피습도 거론했는데, 지난 2006년 테러를 당한 이후 저의 삶은 덤으로 사는 것이고 그 삶은 이 나라에 바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탄핵과 구속으로 저의 정치 여정은 멈췄지만, 지금 박 전 대통령은 본인의 정치 여정은 멈췄다라고 아예 끝났다 얘기를 하면서 북한의 핵 위협과 우방국들과의 관계 악화로 구치소에 있으면서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능하고 위선적이며 독선적인 현 집권 세력으로 살기가 더 힘들어졌다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를 했습니다. 야당의 무기력한 모습에 울분이 터진다는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현 정권에 대한 비판, 그리고 무기력한 야당에 대한 코멘트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의 한숨과 눈물을 떠올리며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송구하고 감사합니다. 탄핵 찬성한 비박이 용서해 줄 것을 제스처로 보이기도 했는데, 나라가 전례 없는 위기에 빠져 있고 국민들의 삶이 고통받는 현실 앞에서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이합 집산을 하는 것 같은 거대 야당의 모습에 실망도 했습니다. 하지만 보수의 외연 확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간 메우기 힘든 간극도 있겠지만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서로 분열하지 말고 역사와 국민 앞에서 하나된 모습을 보이시길 바란다라며 사실상 미래통합당에 대한 지지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서신으로 표현을 한 내용까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편지, 상당히 이례적인 편지, 김영주 의원님, 네. 다양한 메시지들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는 중국에서 유입된 것이다 라고 하며 TK 지역의 민심을 위로하는 메시지도 있었고, 현 집권 세력이 굉장히 무능하다, 그리고 독선적이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고, 제가 눈여겨본 것 말이죠. 미래통합당, 이란 정당과 그 정당은 탄핵에 찬성했던 세력, 탄핵에 반대했던 세력들이 지금 하나로 뭉쳐져 있잖아요.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이 나에 대해서 탄핵을 했던 사람도 이른바 용서하라, 그리고 통합당을 지지하라라는 메시지를 굉장히 선명하게 하고 있어요. 네. 뭐 말하자면 탄핵의 강을 같이 건너자. 그런 얘기를 강하게 한 거고, 한편으로는 이제 미래통합당이라는 얘기는 쓰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거대 야당이라는 것을 통해서 씁니다. 이 시점으로 보면 상당히 이게 재밌는 게, 우선 대구 경북이 위기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신천지에서 박근혜 시기가 나왔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자유공화당의 창당, 그 다음에 김술래 최고가 자유공화국으로 간다든지, 조은진, 홍문종 이런 분이 말하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뜻은 우리한테 있다라든지, 또 서청원 의원의 가세,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되는, 말하자면 보수 통합이 분열로 그러니까 좌절되는 어떤 총선에서 성과를 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실제적으로는 부분적으로 말하자면 통합당이 안전하게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상황에서는 통합당 중심으로 힘을 합쳐야 된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우리공화당이나 뭐 서청원, 뭐 조원진 등등의 그쪽이 아니라 네. 미래통합당을 지지해달라. 네네. 이제 그런 부분이고, 제 개인적으로 좀 하나 아쉬웠던 것은,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전 대통령으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런 현 정부와 함께 극복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으면 훨씬 더 저는 좋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끝까지 이제 자기 개인 정치적 어떤 말하자면 갈라치기로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대구 경북이여 위기에서 말하자면 보수당 직결로 나서라, 이런 정치적 메시지만 던지려고 했던 것이 저는 좀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이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어떤 코멘트를 했을까요? 들어보시죠.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그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편지였습니다. 이 나라, 이 국민을 지켜달라고 하는 박 전 대통령님의 애국심이 우리의 가슴을 깊이 울립니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총선 승리를 향해서 매진함으로써 오늘의 뜻에 반드시 부응할 것입니다. 고승덕 의원님, 그리고 네. 황교안 대표는 굉장히 환영하는 메시지를 냈고 좀 의외예요.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른바 탄핵 세력까지 포함한 예컨대 뭐 지금 유승민 의원 개도 다 들어와 있고 안철수 의원 개까지 급기야 들어와 있는 거대 야당이잖아요. 미래통합당이. 박 전 대통령이 미래통합당에 대해서 이렇게 간접적인 지지선을 할 것이라고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예측 못했을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본인들과 운명을 함께 했었던 운명 공동체인 뭐 우리공화당이나 조원진 의원이나 뭐 서청원 의원이나 이른바 친박 의원들의 편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그쪽이 아니라 이쪽이었어요. 의외였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옥중 서신의 그 불가피한 그 용어에 저는 좀 방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 미래통합당이 이제 박근혜 대표 마음에는 쏙 들진 않았을 거예요. 박 전 대통령 마음에는. 근데 지금 남은 이제 통합의 과제가 이제 안철수 그리고 이제 태극기 부대 두 그룹만 지금 남아 있는데 안철수 국민의당 그쪽은 이제 이쪽과 통합하지 않는다고 이미 여러 차례 공언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돌아올 수는 없는 거고 이제 태극기 부대만 남아서 이 태극기 부대가 이 탄핵의 강을 어떻게 걷느냐가 문제였는데 그동안 이제 김영우 의장이 공천 작업을 어떻게 보면 순조롭게 하면서 이제 TK 공천에 그것만 남기고 거의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랬을 때 그동안 이제 태극기 부대에서 반대했던 그 이른바 탄핵 오적이 이제 김무성, 유승민, 김성태, 권성동, 홍준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이미 이제 나머지 그 홍준표와 권성동은 그 두 분을 뺀 나머지 분들은 불출마로 이미 정리가 됐고 홍준표 전 대표는 지금 컷오프가 지금 이력화되고 남은 게 이제 권성동 의원 뿐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이제 이 탄핵 주도 세력으로부터 사과를 받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인적 청산은 거의 다 이루어진 상태거든요. 권성동 의원만 사실상 빼놓고.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이 정도면 태극기 부대가 들어가서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이번에도 태극기 부대 또는 이제 친박 연대 뭐 과거에 그런 식으로 분열이 됐다가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말 1대1의 싸움도 제대로 못 해보고 역시 또 그 보수는 분열로 필망한다 이런 또 결말에 이르지 않을까 하는 위기감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편 저 편 나누지 말고 일단은 하나로 뭉쳐라.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활용 점정이라고 그러잖아요. 보수 통합 대그림의 그 용의 눈을 딱 찍는 그게 이번에 옥중 서신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최창호 박사님, 특히 이 부분을 썼어요. 탄핵을 언급한 게 아니라 2006년 쿼터칼 피습 사태 이후의 삶은 덤이다. 국가를 위한 삶이라고 생각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에 있으면서 저는 감이 좀 떨어졌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트렌드를 뉴트로도 분위기인데 자꾸 과거의 회상으로 리트로로 가고 있다. 과거로. 왜냐하면 2006년 때 오세훈 서울시장 그 신촌 유세에서 커터칼 테러를 당하고 병원에서 대전은요 했던 말이 회자되면서 지방선거 그해 5월 달에 대역전을 하는 계기가 났고 선거의 여왕이라 불릴 정도로 선거에 영향력을 많이 끼쳤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과연 지금 정치 여정이 멈췄다고 했지만 국회 정론관에서 지금 유 변호사가 발표하는 것은 정론관은 제가 예약해서 될 때가 아니에요. 그건 현역 국회의원이 누군가가 예약을 해서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통합당 쪽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그러면 지금 중도층으로 많이 벗어나 있는 45% 정도의 저 같은 사람들이 사실은 어찌할까 갈등하다가 이게 뭐 옛날 그대로네 도로 한국당이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완전히 그 애국당이나 뭐 공화당 쪽에 그 사람들을 포함해서 다 크게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대구 경북 지역만 유리하게 되면서 오히려 사람들이 실망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편지가 과거를 회상해서 그때 나의 그 아픔과 어려움을 좀 생각해줘서 나의 이러한 처지를 공감해주고 선거로 심판해달라고 지금 요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이 과연 기존의 코드가 맞는 사람들하고는 이야기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긴가민가했던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떠나가는 역할을 할까 걱정이 됩니다. 저는. 예, 범여권에서도 최청원 박사님과 같은 비난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비판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들어보시죠. 마치 억울한 정치인인 양 옥중 선동 정치를 하는 것은 국민들의 탄핵 결정을 부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미래통합당이 탄핵 이전 도로 새누리당으로 돌아간 듯합니다. 조용히 자신의 죄를 참여하는 것만이 당신에게 단 하나 허락된 애국심입니다. 라고 비판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장기영 교수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옥중에 있는 사람이 편지 한 장 쓴 거잖아요. 굉장히 범여권에서는 깜짝 놀랐다는 거죠. 깜짝 놀라면서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는 게 그 의미가 선거의 여왕이었던 박 전 대통령의 편지가 이번 선거판에 미칠 영향이 적지는 않겠구나 라는 것을 상대편에서도 인식한 것 아닌가라는 분석도 오늘 정해심에 나오고 있어요. 전 두 가지, 그러니까 그런 방향과 그 반대 방향으로 두 가지를 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실제로 저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며칠 지켜봐야겠죠. 이제 어제 막 나온 뉴스이고 이게 단순히 우리공화당 이름이 뭐로 바뀌었죠? 자유공화당으로 바뀌었나요? 그 자유공화당에게 빨리 미래통합당하고 같이 하나가 돼서 정말 그 큰 거대 보수를 만들어라라는 메시지인 건지 아니면 TK 지역 분들에게 어떤 지지를 함께 호소하는 메시지였는지 이게 그리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데 전 저렇게 여권은 저런 말을 하는 것은 본인들이 여당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이런 배경이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가장 큰 핵심이기 때문에 오히려 발끈하는 것 자체는 지금 국민들에게 우리의 자신들의 그 가치를 더 어필하기 위해서 발끈했을 수도 있어요. 더 강하게. 자, 이것 봐라. 지금 우리 정당이 어떤 정당입니까? 과거의 그런 것들을 탄핵하고 이렇게 국민들과 함께 탄생한 정권입니다라고 홍보하는 게 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요즘에 그 많이 민주당이 비판을 받고 있는 위성정당 만드는 것, 그 비례당 만드는 것에 대해서 여러 이제 꼼수니 뭐니 말이 많았는데 그들이 내세운 명분이 뭐였어요? 이대로 통합을 안 하면 다시 자유한국당이나 그쪽 그 범보수 진영의 쪽으로 표가 많이 나올 수 있다. 특히나 비례의석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저런 조사 결과를 해보니까 뭐 몇십 석이 우리가 되찾을 때 이런 통계들을 막 내면서 스스로 계속 명분을 우리가 꼼수인 건 알지만 이걸 뭐 나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안 그러면 저쪽으로 다시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거는 막아야지라는 명분을 계속 내세우고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어쩌면 이렇게 강하게 말함으로써 이렇게 비판을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사실 저 오늘 아침 라디오를 전 운전하면서 자주 듣고 오는데 실제로 야권 진보 쪽 의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좀 들으면서 왔어요. 이렇기 때문에 필요하다. 통합해가지고 비례정당을 만드는 것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좀 강하게 늦은 감은 있어도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강하게 하는 걸 보면서 박 전 대통령의 욕중 편지가 뭐 오늘 아침 상황까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그 야권에 독이 될지 약이 될지 혹은 여권에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정확히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탄핵이라는 그 과거의 아픈 기억을 다시 떠올리는 것은 분명하고 이게 분명히 전략적으로 여야에서 어떻게든 자기의 유리한 쪽으로 또 치열한 전쟁을 벌일 건데 저는 상당히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많은 사람이라서 정치권 싸움 얘기보다는 지금 당장 마스크 어떻게 나눠줄지 이런 얘기 고민을 함께하는 좀 전국이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도 듭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편지에 북한도 깜짝 놀랐습니다. 북한이 조금 전 논평을 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옥중 편지에 북한이 즉각적으로 이례적으로 논평을 낸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의 편지에 북한은 이렇게 논평을 냈는데 위험한 마녀다. 북한 대외선전 매체 메아리가 오늘 역시 박근혜는 감옥 안에 있을지언정 위험한 마녀다. 감옥 안에 웅크리고 앉아 귀신을 불러 주문을 외우는 점쟁이처럼 하늘이 무너져라고 촛불 세력이 몽땅 망하라고 저주와 악당 퍼붓고 온갖 음모도 꾸미고 있을 것이다. 독사는 마지막 순간에 가장 위험하다고 하였다. 라고 논평을 냈는데 김영주 의원님, 북한이 뭐 인신 공격하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어제 우리 청와대를 향해서 전응하다라고 김여정이 직접 논평을 했잖아요. 북한이 굉장히 지금 촛불 세력을 걱정하고 있어요. 촛불 세력이 몽땅 망하라고 작전을 짜고 있다. 일단은 북한이 왜 촛불 세력을 걱정하는지도 궁금하고 같은 편이 아닌데 둘째는 북한이 왜 이렇게 깜짝 놀란 겁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통일부라든지 국정원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하루 전날은 현 정부를 굉장히 비판했다가 예. 그 다음 날은 야권을 굉장히 비판하는 이런 부분은 북한이 아주 여유 있게 남한 사회를 주도하고 있다, 주물르고 있다라는 어떤 인식을 주기 위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 중에 하나의 말하자면 소재의 뿐이지 사실은 깜짝 놀랐다고 보기보다는 소재 중에 중요한 걸 하나 끄집어 들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항상 역대로 북한이 말하자면 선거를 앞두고는 항상 저런 식으로 개입을 하려고 해요. 그러나 저 개입으로 인해서 한 번도 진보 진영을 이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개입 자체가 사실은 오히려 남한에 있는 어떤 진보 진영을 위기에 빠뜨리는 경우가 더 많았거든요. 이번의 경우도 사실은 그냥 뭐 우리말 대잔치 비슷하게 아무 말 대잔치다. 그렇게 아무 말 대잔치다 저는 그렇게 볼 것 같습니다. 예, 선거 이야기 나와서 얼마 전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국회의원과의 대화 내용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장제원 의원이 법무부 차원에서의 추미애 장관 이른바 홍보 영상을 문제 삼았습니다. 민망하다라는 얘기도 오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국민들이 도탄에 빠져 있는데 무슨 짓입니까? 영상 한번 들어보세요. 아이고 민망해라. 아이고 민망해라.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법무부가? 이게 법무부 TV입니까? 추미애 개인 홍보 영상입니까? 조국 장관 퇴임할 때 멋진 영상 헌정하더니 추미애 대권 후보 영상까지 무슨 법무부가 정치 홍보 영상 프로덕션 만들었어요? 이게 법무부입니까? 아천부입니까? 듣기 민망합니다. 그만하시죠. 그만하시죠. 제가 민망해요. 영상 보고 안 민망하세요? 영상의 취지를 잘라서 자, 편집하고 왜곡하고 답변하세요. 가짜뉴스 퍼뜨리는 거 아닙니까? 답변하세요. 네, 그런가 하면 장제원 의원과 추미애 법무장관이 신천지의 강제 수사와 관련해서도 주고받았습니다. 날카로운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 살펴보시죠. 검사세요? 검찰총장이세요?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이거 압수수색해라, 저거 압수수색해라 이런 전례를 만든 것은 굉장히 나쁩니다. 코로나19는 전례 없었던 감염병이죠. 여기에 대한 비상한 대처가 필요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전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소극 행정이겠죠. 국민 86% 이상이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왕이세요? 여왕이세요? 윤석열 총장이 거역했습니까? 국민들 80% 지지하면 검찰에 해야죠. 좀 절차와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어도 절차를 좀 지키세요. 법무장관이 나댈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두 가지 문제를 야당에서 문제 삼은 건데 최창호 박사님 일단 첫 번째 문제 얼마 전에 저희도 받고 논란이 돼서 보도를 해드렸는데 이른바 법무부 TV가 법무부 인터넷 채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제 소년원에 가서 아이들에게 세배받는 모습 영상을 이제 공개를 했다는 거죠. 이것과 관련돼서 야당 의원이 법무부가 추미애 개인 홍보 프로듀서냐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네. 일단은 뭐 그게 이제 좋은 취지로 했다 하더라도 또 거기에 수감되어 있는 그 청소년들의 인권의 문제도 있고 또 그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 김어준 씨하고의 인터뷰했던 것을 법무부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띄운 것들 메인 화면에 메인 화면에 띄운 것들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하는데 추미애 장관이 말투가 좀 바뀌었어요. 예전에 국회의원 하실 때의 말투하고 지금 법무부 장관 하실 때는 약간 위에서 장전 의원 같은 분을 물론 성향도 있겠지만 약간 가르치고 훈계하는 식의 그만하시지요. 그만하시지. 그런 말투의 그 뉘앙스 자체가 물론 자리에 따라서 사람의 말투가 변하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추 박사님의 어떤 개인적 그렇죠. 느낌이지만 그런 것들을 좀 서로 존중해주는 분위기에서 사실 장제원 의원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뭐 장관한테 나댄다 그렇게 표현하는 건 좀 지나치죠. 나대지 말라. 공개되는 자리에서. 근데 서로 간에 좀 국회의원도 그렇고 장관도 존중해 줄 필요가 있고 지금 뭐 코로나 관련해서 압수수색 얘기가 나왔지만은 검찰의 입장이 분명하잖아요. 예. 중대본에서 질병과 관련된 총책임 기관에서 일단은 신천지 명단을 요구하고 거부할 때는 압수수색을 중대본이 요구하면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굳이 법무부 장관이 저렇게까지 안 해도 검찰에서 국민의 입장을 헤아리고 있기 때문에 하지 않을까.
그런 정도의 서로 간에 협의를 하면 되지. 이게 뭔가 좀 시키는 듯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왜 당신 말을 들어 이런 반발이 있을 수 있죠. 특히 고승덕 의원님 이 여왕이냐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왕이냐 여왕이냐 명을 거역했느냐라는 건데 사실은 법적인 절차잖아요. 압수수색을 지시했다 추 장관이 법무부가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 검찰 일선에서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니, 압수수색을 비밀리에 하는 게 압수수색인데 이렇게 추 장관이 공개적으로 압수수색하기도 전에 본인이 압수수색할 것이다라는 말을 만천하에 공개하면 증거 인멸하는 시간 주는 거냐. 일선 검사들은 지금 반발했단 말이죠. 그리고 장제원 의원이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게 국민들이 찬성을 하고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할 것으로 생각하면 이게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으로 지시할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문제 삼고 있어요. 이거 어떤 부분입니까? 사실 이제 검찰청법에 보면은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서 이제 검찰총장한테 그 지시나 지휘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지시한 거라 그러면 그건 장관이 잘못한 건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일반적으로 그 역학조사 거부하거나 이런 경우에 강제 수사를 하라고 하는 강경책을 제시했다 이해하게 되면 그것까지는 이제 뭐 법에 어긋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로 이제 의원들과 대화 중에 국민의 86%가 찬성한다는 그 이야기는 모든 역학조사 거부에 대해서 하라는 국민의 뜻이 아니고 신천지에 대한 지금 어떻게 미움에 대한 표시거든요. 그래서 그 대화의 86%는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이기 때문에 장관과 장제원 의원이 그 신천지 이거 특정 어떻게 보면은 구체적인 사건이 돼버리니까 여기에 대한 지시로 여겨지는 이런 건 좀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한 일반적인 지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안에 비추어서 판단은 이제 검찰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안 움직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윤석열 총장이 현명하게 어떻게 보면 전략적 완행, 그러니까 안 가는 게 아니죠. 지금 다 이게 기초 작업하고 이제 자료 수집하고 있지만 검찰에서 그 들어갈 타이밍을 보면서 천천히 가고 있는 어떤 전략적 완행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압수수색 얘기 나와서 말인데 뭐 오늘 한 종합신문의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윤석열 총장은 분명히 일선 검사들에게 원칙을 밝혔어요. 추 법무부 장관이 뭐 얘기하자면 뭐라고 하든 말든 압수수색보다는 방역이 우선이다 라는 원칙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지금 장제원 의원과의 저 대화에서도 추 장관은 아니다.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 강제 수사를 해야 한다. 라고 뭔가 또 지난번 공소장 비공개에 이어서 또 부딪히는 모습이에요. 건건이. 사실은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선 추 장관이 지나치게 국민 감정을 위해서 법 절차를 무시하면서 그렇게 푸시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법사위에서는 그때의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까지 포괄해서 법무부 안에서 일어나는, 검찰 안에서 일어나는 왜 이것이 검찰총장이 말하자면 질병관리본부하고 어느 정도 수준의 논의를 하고 있는가를 포괄적으로 물어봐서 우리 정부, 우리 국민들에게 안심을 시켜주는 법무부가 문제가 될 때는 이렇게 진압을 하고 압수를 하고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지 또 추미애 장관 개인의 행태에 대해서만 질문하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법사위나 말하자면 야당 의원들도 정확하게 진짜 국민 입장에서 진짜 물어보고 싶은 장관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 위주로 질문했으면 좋겠다. 지금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이 개인적으로 잘못한 부분을 가지고 문제 삼고 지적했기 때문에 그 한계가 저는 있다고 보고 분명히 추 장관도 너무 과하다. 태도에 있어서나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말하자면 상황이 어떤가는 알지만 너무 개인 정치적으로 이것을 활용한 듯한 모습을 보인다면 상당히 이건 문제다.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런가 하면 지금 대구의 병원에서 의료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화상으로 국민의당 최고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 장면도 함께 보시죠. 제가 지난 주말에 여러 의인들이 휴가를 내고 대구로 향한다는 보도를 보면서 이 시점에서 제가 겪은 여의도가 아니라 대구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당분간 이곳 대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치인 안철수가 아니라 의료인 안철수,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인 안철수로서 조그마한 힘이라도 보태겠습니다. 모두들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지금 화상회의 개최 중인데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화상으로라도 회의를 해야 되잖아요. 1인 2역이죠, 이른바. 국민의당 대표긴 한데 또 의사 안철수로서 대구에서 의료 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대구 쪽이 김정인 교수님 설명에 따르면 지금 의료진의 한 사람의 손이라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니까 안 대표는 올라오지 못하고 화상회의는 해야겠고 최고회의는 해야겠고 그러니까 이렇게 수술복 입고 화상회의 하는 모습. 맞아요. 화상회의에서 다만 던진 메시지는 조금 아쉬운 거는 지금 안철수 대표가 그 의사복 입고 땀에 다 젖은 옷으로 이걸까지 정치적으로 어떤 공약이 있고 그걸 떠나서 국민들은 안철수 다시 왔다. 저런 현장에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줬다라는 것 자체는 되게 센세이셔널했다. 이런 긍정적인 평이 많은 상황이잖아요. 네. 사실은 저는 그 부분을 굳이 언급할 거였었으면 그래 내가 의사들이 간다는 얘기 듣고 왔는데 현장에 와보니 정말 더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딱 그냥 끝냈으면 더 가치가 올라갔을 텐데 내가 이랬고 저랬고 이렇게 와서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칭찬해 주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본인이 오히려 같이 이제 그래 아무튼 저는 그 이미지보다는 전략적으로 갔었더라면 오히려 더 거기다 말은 아끼고 현장을 알려주고 현장에서 환자들이나 아니면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것들을 오히려 더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현장 리포트처럼 그런 게 함께 연관이 됐다면 이 회의와 무관하게 어차피 저 메시지는 이렇게 국민들이 지금처럼 다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조금 더 실질적으로 지금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분들이나 걱정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좀 위로나 아니면 희망이나 용기가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랬더라도 지금 꽤 오랜 시간 머무르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여러 막말 싸움, 좀 전에 국회에서 법무부 장관과 의원들끼리의 이런 조금 국민들 수준과 좀 낮은 어떤 대화 내용들을 보면서 좀 의기소침해졌거나 실망하신 분들에게는 그래도 현장인 저런 사진을 보면서 누군가는 뛰고 있구나. 굳이 안철수가 아니어도 어쨌든 다른 사람들 보이잖아요. 누군가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우리를 위해서. 이러는 그래도 희망적인 어떤 영상 됐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장 교수님하고 조금 결이 다른 게 결이 달라. 여기 전까지 좋았어요. 여기 전까지 정말 땀에 젖고 그 가슴 아파하고 하는 표정들 그런 수술복이 다 젖어서 방역복에 그런 모습까지는 좋은 이미지를 줬는데 저걸 굳이 최고위에 저 수술복을 입고 나와서 마스크를 쓰고 저렇게 하는 연출을 왜 노골적으로 그러니까 익명의 기부자가 칭송받는 이유 누군가를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우리가 더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것 근데 저걸 피해 하듯이 이미지 관리하듯이 활용한 것은 그게 안철수의 한계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안철수 전 대표 이야기 나왔고 안 대표도 지금 모텔방에서 부부가 고생을 하고 있고 사실은 안 대표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의료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어떤 본인 개인 병원 문 닫고 대구 가시는 분도 있다고요. 맞아요. 그리고 간호사분들, 새내기 간호사들도 대구로 달려가는 우리 새내기 간호사분도 있고 또 사실은 많은 분들이 대구를 향해서 물품과 후원을 해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음식을 보내시는 분도 계시고 성금을 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 연예인 분들 중에서도 저희 도시어부의 이경규 씨 같은 경우는 또 1억 원을 이렇게 쾌척 기부를 해서 또 대구에 동참하기도 하고 김보성 씨 같은 경우는 대구에서 마스크 나눠주다가 집 지하실에서 지금 자가격리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어가고 있는데 모든 국민이 한 마음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그래도 좀 희망적인 뉴스일 것 같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네 번째 이슈를 소개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신천지 감염 경로 오리무중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코로나 확산이 무서웠던 초기에 신천지에서 전국 곳곳에서 이른바 신년회를 했다는 것을 저희가 취재를 했습니다. 해당 리포트 보고 정현우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돌아와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넓은 연회장에 사람들이 다닥다닥 모여 앉아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축하 공연도 합니다. 사단법인 하늘문화 세계평화 광복의 부산 서부지부 신년회 모습입니다. 당시 신년회엔 150명의 지부원과 외부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단체는 신천지와 연관이 있다고 지목된 곳입니다. 사단법인의 대표는 이만희 총회장이고 부산 서부 지부장은 신천지 부산 책임자와 같습니다. 부산 지파는 중국 우한교회를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년회는 다른 지부에서도 열렸습니다. 1월 18일 인천 지부를 시작으로 서울, 경기 남부 등 전국 곳곳에서 신년회가 이어졌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대구 경북의 지부도 지난달 1일 신년회를 개최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기 시작했던 1월 중순부터 2월 초까지
집중적으로 열린 겁니다. 이 단체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포섭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그때 가져온 책자랑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매 페이지마다 이만희 교주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신천지에서 왔구나. 신천지 측은 신도들이 가입은 했지만 운영엔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건당국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울시는 이 단체도 신천지와 연관이 있다고 보고 사무실을 폐쇄했습니다. 신년회에 신천지 신도가 참석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해당 단체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재택근무 중이거든요. 사무실이 같이 있지 않아서.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가격리 중에 카페를 영업했던 신천지 교인의 사례도 지금 확인이 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중에 카페를 운영했다. 함께 보시죠. 신천지 교인이 자가격리 중 카페 영업. 경북 안동시에서 자가격리 중에 카페를 영업한 신천지 교인 A씨 34살.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어요. 27일 A씨는 검사 채취 후 자가격리. 그런데 다음날 12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카페 영업을 했습니다. 자가격리 통지 명령을 위반한 거죠. 영업 당일 코로나19 확진 판정까지 받았습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뭐예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뭐 카페 온 사람들 어떻게 해요? 참 이러면 안 됩니다. 카페 방문 고객이 수십 명. 신천지 분이 운영하는 카페인지 알고 갔겠습니까? 밀접 접촉자 4명 중 2명 음성, 나머지 2명 검체 채취 후 자가격리 중. 자, 김정희 교수님. 자가격리 중인데 버젓이 카페 영업해도 됩니까? 카페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커피나 차를 마실 때 마스크를 쓰고 마실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돼 있거든요. 벗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거를 만드신 분이 확진자면 그 과정에서 뭔가가 이제 뭐 물론 뜨거우니까 바이러스는 커피나 그런 데에서는 살지 못하지만 뭐 커피잔 겉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차가운 음료일 경우에는 또 다른 상황이고 저걸 쓰는 쟁반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오염이 돼가지고 감염이 될 수가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이분이 카페를 영업했으니까 본인이 직접 음료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으나 만약에 만들었다면 콜록콜록하고 손에 바이러스가 묻었는데 이걸로 얼음 집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넣어서 싹 젖어서 냈다. 그 먹고 얼음도 걸릴 수 있다. 걸릴 수 있고 또 만약에 기침이라도 했다라고 그러면 거기에 보면 이제 카페 들어가면 일부 손님들은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계시는 분도 계신데 먹을 때만 빼놓고 근데 대다수가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 안 하시거든요. 그 공간 안에서 뭘 마셔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 그 제한된 공간이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전파가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신년에도 좀 문제가 한데 최창호 박사님 자가격리 중에는 이 통보 명령에 따라주시는 게 맞고 원칙이고 아마 이런 마음으로 자가격리 영업했을 수도 있어. 뭐 내가 저거 나오겠어? 확진 나오겠어? 괜찮지 뭐 생계는 생기니까 하고 열었는데 결과적으로 확진됐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서 1시간 후에 확진 판정이 됐기 때문에 그 전에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대상이고 내일 모레 7일 날 이제 그 대구 경북에 우선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이 보급이 되는데 그래요? GPS 위성 위치 추적 장치를 가지고 자가격리에서 이탈하게 되면 공무원들에게도 연락이 가고 본인에게도 이제 그 경고음이 울리는 게 3일 당겨져서 이제 오픈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저런 것도 좀 더 예방할 수 있는데 지금 신천지의 문제가 뭐냐면 지금 뭐 이단이다 사입이다 그런 걸 떠나가지고 불감증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설마 내가 그러겠어? 내 믿음으로서 나 극복할 수 있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신천지를 대상으로 이렇게 하면서 저항적인 측면에서 저렇게 행동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일부러 내가 막 퍼뜨리고 다닐 생각까지는 아니지만은 너네가 나를 자가격리시켜도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내 믿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인권 뭐 나름대로 주장하면서 약간 저항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런 일들이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행정조치나 압수수색이 필요성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저런 것들은 결코 자기네 종교한테도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국민들의 정서로부터 더 멀어지게 함으로써 결국은 교주 총회장의 뭐 행정사건이든 아니면 다른 문제까지도 번질 수 있는 꼬투리를 주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기를 바라지만 만에 하나 제가 느낌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신천지 교류가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이걸 산학금제처럼 한 달에 얼마를 교회에 바쳐야 된다. 이거 추측이죠? 예, 추측입니다. 몇 명을 더 확보해야 된다는 목표가 신천지 내부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아픈데도 알면서도 말하자면 택시 기사들이 산학금 내기 위해서 힘들게 일하는 것처럼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그렇기 이제 때문에 이게 우려스럽다는 문제입니다. 거죠. 어려울수록 거죠. 예. 그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고승덕 의원님 변호사시잖아요. 이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확진 판정 받았잖아요. 이렇게 자가격리를 벗어나서 마스크 살라고 줄 선 분도 저는 봤고요. 자가격리를 벗어나서 해장국 먹으러 간 분도 계시고요. 결국은 뭐 확진 판정이 안 나면이야 그나마 다행이지만 자가격리 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자가격리를 어긴 것 이거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는 겁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감염병 예방법이 이제 국회를 통과해서 개정이 됐는데 그 개정법률 시행한 게 이제 4월 4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현재는 자가격리 위반이 벌금 300만 원이고 4월 4일부터는 징역 1년 이하, 벌금 1,000만 원 이하 굉장히 세집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한 달이 지금 크게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자가격리 대상자가 출근하는 사람, 영업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자가격리 통보만 하고 집에 있으라고 하는 이것만 가지고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아서 정부도 예를 들어서 자가격리 대상자가 카페 주인인 경우는 그 카페 영업을 그 자가격리 14일 동안 정지를 시킨다든가 이게 실효적인 대책이지 통보만 하고 먹고 사는 거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그 지킬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실효성이 상당히 조금 안타까운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 지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장기영 교수님, 지금 들어온 소식이에요. 신천지가 대구 경북 지역에 120억을 대구지회 100억, 중앙회에 20억 해서 120억을 지금 기부했다라는 소식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신천지의 수교에서 120억이면 상당히 큰 금액,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의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120억을 기부하겠다라고 밝힌 것은 일단 감사하긴 한데 뭐랄까요, 장 교수님? 피해가려고 하는 것 같다? 아니,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랄까요? 저는요, 지금 전체적인 지금 국민들 분위기랑 다르게 가는 걸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 신천지가 이단이고 사이비인 거 우리가 몰랐던 거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기독교 단체에서도 그렇고 또 피해본 그 부모님 가족들이 이미 신천지와의 전쟁을 그들은 짧게는 몇 년, 길게는 10여 년 싸우고 있는 분들이 계속 계셨어요. 그때 외면하고 있던 분들이 갑자기 지금 와서 이것 때문에 이거 핑계로 압수수색해라 뭐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저는 화가 나냐 하면 맞아요. 제가 근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도 신천지 어떤 여성이 카페를 하다 이것만 나가고 있지만 신천지 아닌데 자가격리 무시하고 막 돌아다니는 사람 지금 제가 누구누구 예를 대라고 해도 바로 지금 잠깐 5명 10명 될 수 있거든요. 그 중에 신천지도 있고 이거랑 신천지가 이단이고 사이비인 것과 이거는 좀 다른 내용일 수 있어요. 제 말은 뭐냐면 신천지로 몰아간 결과가 우리에게 어떤 악영향을 줬냐면 무증상자 신천지 사람들을 검사하느라고 유증상자 일반 대구 시민들이 자가격리하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저는 지금 이걸 봤을 때 우리가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미운 거 알아요. 압수수색해서 그 사람들 법적으로 잡아낼 것도 거리 엄청 많은 것도 지금 이미 많이 나와 있어요. 횡령이니 뭐니 등등등. 그건 그것대로 별건으로 하고 지금 코로나 사태를 보려면 코로나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 지금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이번에 신천지 120억 준 거 정치로 해석할 수 있어요. 저것들 지금 자기네들 공격하려고 그러니까 입막음하려고 저러는 거 아니야. 뭐랑 부정적으로 많이 볼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120억 현금이 대구와 중앙정부에 들어온다라는 건 마스크 들어가는 데서 우리가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까 PC방 이런 젊은 애들 가는데 방역 안 된다. 자체적으로 방역하라고 해봤자 돈 들어가서 안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 이런 돈으로 전국에 있는 PC방이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우리가 정부에서 이 돈으로 자가 소독을 좀 주기적으로 해주겠습니다라고 해서 상권도 살리고 여러 불안증도 없앤 여러 방법이 있을 저는 큰 금액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120억이 전 잘잘못 신천지 어떤 꼼수를 전 논하기 전에 일단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다행이다. 한편으로는 써야죠.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것도 120억 준 것도 고맙고 일단은 정확한 신도 명단을 빨리 줘라. 정보를 좀 공보다는 그 말씀도 정보를 많네요. 주는 것도 저것들보다는 저분들이라고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죠. 통 크게 명단도 얼른 줘라. 이만희 총회장이 전 내연녀에게 피소됐다는 이야기도 좀 들어와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과천경찰서 이만희 총회장의 신천지 자금 횡령 혐의를 수사 중이라고 하는데 이만희 씨의 전 내연녀라고
알려져 있기도 하고 신천지 2인자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는 김남희 씨가 이만희가 1,000억대의 돈을 요구했다라고 폭로하며 신천지를 탈퇴했다. 이만희 총회장을 횡령 의혹으로 좀 고소를 했다라고 노컷뉴스가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전국 신천지 피해 연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2월 이만희 씨가 가평 등 부동산 약 100억 원을 유용해서 구매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도 있습니다. 지난해 7월 과천경찰서에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됐다는 점도 분명히 같이 언급을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아직 사건은 결론나지 않은 미결론이다라는 이야기론을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검찰한테도 기소가 됐다고 하니까 해결할 건 해결해주고 사실 이런 것들이 코로나19랑 무슨 관련이 있느냐라는 장희영 교수님의 본질적인 어떤 뼈때림. 아니 이건 이거대로 해야죠. 이거대로 하라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코로나에 신천지를 해서 다른 분들이 맞아요. 피해를 안 봤으면 좋겠다는 게 제 얘기예요. 이건 빨리 강력하게 해야죠. 이런 뼈때림도 맞다라는 것 말씀드리면서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국내 확진자가 총 5,766명 현재 집계가 되고 대구 지역 확진자가 하루 만에 320명이 증가했다. 여전히 대구에서 확진자 수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 대구 지역 확진자 수는 4,326명. 점점 수가 많아지고 있고 경북 지역도 확진자가 하루 만에 87명이 증가했다는 속보도 지금 들어와 있고요. 경북 지역의 확진자는 전체 861명으로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속보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대구 경북만 5,187명. 총 확진자의 90%. 경기 경남도 9명이 추가적으로 확진이 됐고 서울과 충남에서도 4명이 추가 확진됐다는 소식. 강원 2명, 대전, 광부, 충북, 제주에서 1명 추가 확진이 됐다는 속보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준비한 소식들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시작되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 라방 231루에서는요. 선거의 여왕 천일만의 메시지, 박 전 대통령의 옥중 서신이 미칠 총선의 영향에 대해서 또 심도 깊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31루에 지금 돌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내일 아침에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